밤 11시 침실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태준의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어요. 얼굴이 빨개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남편. 62세인 제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소용없었어요. 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의무였고 복종이었으며 35년간 반복된 일상이었습니다. 서로를 느꼈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숨이 가빠졌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밤새 계속됐습니다. 한 달에 90번, 하루 평균 3번. 이 지옥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준이 발기부전 진단을 받은 후 비아그라를 먹기 시작하면서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태준이 멈췄습니다. 그는 코를 골며 잠들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5일 후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고급 식기들이 놓인 긴 테이블 앞에 가족 모두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포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혼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지고 아들 민재는 포크를 떨어뜨렸으며 딸 수아는 눈을 크게 떴어요. 62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는 5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날도 밤 11시였습니다. 태준이 서재에서 나오더니 욕실로 향했어요. 물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침실로 돌아온 그의 얼굴은 이미 빨개져 있었습니다. 안면홍조, 비아그라의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3개월 전 발기부전 진단을 받은 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태준은 약병을 서랍에 넣으며 이마를 짚었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네. 두통도 부작용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그가 저를 돌아봤죠. 이리 와. 명령조였습니다. 35년 전 결혼식 날부터 변하지 않은 말투였어요. 저는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여보, 오늘은 좀 쉬시면 안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해본 말이었어요. 태주는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뭐?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몸이 힘드실 텐데. 태주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이 내 요구를 거절해? 지금까지 잘만 해놓고 이제 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함께 침대로 향했습니다. 태준이 저를 끌어안았죠. 체온이 느껴졌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느꼈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숨이 가빠졌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태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밤새 계속됐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새벽이 되어서야 멈췄어요. 저는 그저 눈을 감은 채 이것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태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나 욕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던 그가 허리를 주무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계속 아프네. 허리 통증? 그것도 부작용이었습니다. 세면대 위에는 소화제가 놓여 있었어요. 속 더부룩함을 호소하며 매일 아침 먹는 약이었죠. 괜찮아요?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태주는 그저 양복 재킷을 걸치고 침실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팔을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다. 한 달에 90번, 하루 평균 3번, 때로는 4번, 5번까지.
비아그라를 먹으면 태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두통을 호소하고 세상이 파랗게 보인다고 중얼거리면서도 계속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재벌 2세 회장이 발기부전으로 무너진다는 게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62세 여자의 얼굴이 비쳤어요. 나이에 비해 관리는 잘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요즘은 눈밑이 검어지고 입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요가를 하고 필라테스를 다니고 식단을 관리해도 지쳐가는 몸은 숨길 수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5년간 해온 일이었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손이 떨렸어요.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고 냄비를 들다가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지만 맛이 없었어요. 씹고 삼키고 다시 젓가락을 들었지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남 민재였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집에 갈게요. 수아도 부르세요. 아버지 건강검진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건강.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준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건지 아니면 회사 일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하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알겠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은 앙상했고 하늘은 회색빛이었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태준이 약을 끊을 리 없었어요. 자식들에게 말하기도 뭐하고 저는 계속 참아야겠죠. 62세까지 참았으니 70세까지도 참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제가 먼저 쓰러질까요?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로봇처럼 움직였어요.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지우고 그저 손이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온몸이 더 쑤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태준이 돌아왔어요. 회사 일이 일찍 끝났나 봅니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죠. 저녁 준비됐어? 곧 차릴게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을 데우고 상을 차렸어요. 민재와 수아가 온다고 했으니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차렸습니다. 그때 태준이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랍을 여는 소리, 물소리.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부엌 싱크대를 붙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밤은 편하게 지나갔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거실에 아들 민재와 딸 수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와 다과를 준비해 테이블에 놓았어요. 평소라면 가벼운 안부 인사로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입을 열기도 전에 가슴이 답답했죠. 민재야, 수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재는 커피잔을 들고 수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너무 무리하셔서 걱정이야. 약도 과하게 드시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민망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자식들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 정도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민재를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민재야, 그게 무슨...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아에게 눈을 돌렸어요. 딸이라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수아야, 너는... 수아는 핸드폰만 보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건강이 너무...
건강검진 결과 다 정상이시던데요. 회사에서 매년 하시잖아요.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죠. 알겠어.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한 말이야. 어머니도 나이 드셨으니까 좀 예민하신가 봐요. 갱년기 우울증도 있다던데 병원 한번 가보세요. 수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재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저도 가봐야겠어요. 회의가 있어서요. 밥은 먹고 가. 괜찮아요. 바빠서요. 두 사람이 나간 후 거실은 텅 비었습니다. 커피 잔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식들마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35년간 키우고 돌보고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게 답인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가족이란 뭘까요? 혈육이란 뭘까요? 결국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준이 퇴근했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저녁상을 차렸어요. 자식들이 다녀간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태준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제 귀에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약병 소리, 물 마시는 소리. 오늘은 평소보다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고 태준이 나왔어요. 얼굴이 평소보다 더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오늘은 효과가 약한 것 같아서 2알 먹었어. 2알. 평소보다 2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보, 그러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 말을 끊고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뒤따라 들어갔어요. 태주는 이미 침대에 누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로 갔습니다. 태준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체온이 평소보다 뜨거웠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중간쯤 됐을 때 태준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여보, 세상이 왜 이렇게 파랗게 보이지? 예. 불빛도 파래. 침대 시트도 파랗고. 이상하네. 시야 청색증. 비아그라 부작용 중 하나라는 걸 어디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여보, 그만하고 병원에. 괜찮아. 태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지럽다고 중얼거리면서도 계속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지만 제 마음속에는 공포만 가득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광기였고 집착이었으며 자기 파괴였습니다. 밤새 계속됐습니다. 태주는 중간중간 세상이 파랗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그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아침이 오기를, 이 남자가 쓰러지지 않기를 바랐죠. 서로를 느꼈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남편이 제 위에서 쓰러질까봐, 119를 불러야 할까봐, 그렇게 되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태준이 멈췄습니다. 그는 코를 골며 잠들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파란 세상 속에서 남편은 무엇을 봤을까요? 저는 더 깊은 어둠만 보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새벽이라 연락할 사람도 없었지만 그냥 화면을 보고 싶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혜란. 30년 지기 친구였어요. 10년 전 남편과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작은 사업을 하며 산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나요? 2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새벽에 깨우면 놀라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목소리였어요. 이해해줄 사람, 제 편이 되어줄 사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남편도 자식들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혼자였어요. 35년간 함께 살았지만 결국 혼자였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태준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욕실 문 열리는 소리, 면도기 소리, 옷장 여는 소리. 모든 게 익숙했지만 낯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 준비를 해야 했지만 오늘은 누굴 위해 밥을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나는 누구일까?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저 이 집의 가정부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혼. 그 단어가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밤 10시 태주는 또 약을 먹었어요. 이번에도 2알이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침실 불을 끄고 침대로 향하고 태준의 뜨거운 체온을 느꼈어요. 밤 11시, 12시, 1시. 시간이 흘렀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저는 지쳐서 잠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으악! 태준이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두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15분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안 가라앉아. 4시간째야. 순간 무슨 말인지 알아챘습니다. 지속발기증. 의학기사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4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되면 응급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병원 가야 해요. 불을 켰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입니다. 네, 남편이 비아그라 과다 복용으로 지속발기증이 생긴 것 같아요. 4시간째라고 하는데 주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주소를 불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준에게 옷을 입혔어요. 그는 통증 때문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119가 도착하기까지 10분. 그 시간이 1시간처럼 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태준을 들것에 실었어요. 저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죠.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태준을 진료실로 데려갔고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젊은 의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아내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속발기증으로 인한 음경조직 손상 위험이 있어요. 지금 응급처치 중인데 비아그라를 얼마나 복용하셨나요? 하루에 2알씩, 거의 매일이요.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매일요? 그건 과다 복용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1~2번, 1알만 복용해야 하는데 제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께 직접 말씀드려야겠네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30분 후 태준이 휠체어에 앉아 나왔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표정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태준 앞에 섰어요. 정 회장님, 제 말 잘 들으세요. 비아그라 과다 복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같은 지속발기증은 음경 조직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어요.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듣기 싫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혈압입니다. 혈압? 비아그라는 혈압을 급격하게 변동시킵니다. 오늘 응급실 오셨을 때 혈압이 180에 11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90에 60으로 떨어지고 30분 사이에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렸습니다. 의사는 진지했습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런 급격한 혈압 변동이 반복되면 뇌혈관이나 심장에 치명적입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실 수 있어요. 그게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즉시 약을 끊으셔야 합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회장님, 이건 의학적으로. 됐어. 처치는 다 끝났으니 퇴원하겠소. 최소 하루는 입원하셔야. 필요 없어. 태준은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제 손을 뿌리쳤어요. 의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부인, 설득 좀 해보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말을 들은 적이 없는 남자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태준은 침대에 누웠고 저는 부엌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태준이 쓰러질까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약을 끊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맞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이틀간 쉬었지만 셋째 날 저녁이 되자 또다시 서재로 들어갔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약병 뚜껑 여는 소리. 설거지 물을 잠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재 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태준이 약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태준이 놀라 저를 봤어요. 손에 든 약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고.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사흘 전에 응급실 갔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태준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35년 동안 당신 옆에서 살았는데 제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시끄러워. 태준은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저는 할 말을 잃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나가. 여보. 나가라고.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복도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아서 거실도 어두웠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제까지는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피할 수 없는 답처럼 느껴졌죠. 태준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약을 끊지 않을 거고 의사 경고도 무시할 거예요. 그러다 정말 쓰러지거나 아니면 제가 먼저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혜란의 이름을 찾았어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까요? 30년 지기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란아, 나 은희야.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은희야, 오랜만이다. 당연하지. 언제 어디서 볼까? 내일 오후 2시, 너가 자주 가던 그 카페. 알았어. 내일 봐.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혜란이라면 이해해 줄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나와 침실로 향했어요.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오늘 밤도 똑같을 겁니다. 태준이 저를 부를 거고 저는 응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내일 혜란을 만나면 이 모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묻겠죠.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명동 한복판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혜란이 자주 가던 곳이라고 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혜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희야.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혜란은 여전히 밝았어요. 단발머리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오랜만이다, 혜란아. 진짜 오랜만이야. 커피 시킬까? 아니면 차? 아무거나 좋아. 혜란이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웨이터가 자리를 뜨자 혜란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커피가 나왔고 저는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혜란아, 나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혜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 괜찮아.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카페 한복판이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혜란아. 내가 좀 울어. 괜찮으니까 울어. 혜란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비아그라 과다 복용, 한 달 90번의 요구, 응급실 사건, 자식들의 냉대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혜란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숨을 쉬었지만 끼어들지 않았어요. 제가 다 말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야, 이혼해.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혜란을 봤어요. 이혼? 그래. 당장 이혼해. 더 있다간 너가 먼저 죽어. 하지만 혜란아, 나는 62세가 늦은 나이야? 나도 58세에 이혼했어. 지금 제일 행복해. 혜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너가 부러웠어, 은희야. 재벌가 며느리고 돈 걱정 없고 애들도 잘 크고. 근데 지금 네 얘기 들으니까 알겠더라. 넌 감옥에서 산 거야. 35년 동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혜란아,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아? 돈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재산 분할 받으면 돼. 재산 분할? 당연하지. 35년간 너가 기여한 게 얼마인데. 집안 관리하고 애들 키우고 시집살이하고 그게 다 돈이야.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 그런 게 가능할까요? 태준이 순순히 줄 것 같아? 안 주면 법으로 받는 거지. 내가 좋은 변호사 알아. 소개해 줄게. 혜란이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에 연락처를 보냈어요. 여기 전화해봐. 이혼 전문 변호사야. 나도 이 사람한테 도움받았어. 오늘 당장? 오늘 당장. 미루면 못해. 내가 잘 알잖아. 혜란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루면 못할 거예요. 용기가 사라질 겁니다. 전화해 볼게. 카페를 나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이혼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시간 되시나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40분이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란을 봤어요. 4시에 상담이래. 잘했어. 내가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갈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혜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야, 넌 할 수 있어. 넌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오후 4시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빌딩 7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직원이 안내했고 저는 변호사 앞에 앉았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이 똘똘해 보였어요. 강은혜 씨 맞으시죠? 저는 변호사 박지원입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35년 재벌가 며느리, 남편의 비아그라, 과다 복용, 한 달 90번의 고통.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남편 측에서 폭력이나 외도는 없었나요? 신체적 폭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말을 멈췄습니다. 이게 폭력이 아닐까요? 제 의사는 무시하고 몸이 아파도 강요하고 정신적, 성적 학대로 볼 수 있겠네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대. 그 단어를 들으니 울컥했어요. 재산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합쳐서 100억 정도 될 거예요. 35년 혼인 기간이면 재산 분할 30%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30억 정도 되겠네요. 30억?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번 돈은 하나도 없는데요. 전업주부였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강 여사님. 35년간 집안을 관리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회장 부인으로서 대외 활동을 하신 게 다 기여도예요.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승산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증거들을 말씀드릴게요. 메모하세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첫째, 가계부나 생활비 지출 기록. 있으세요? 네, 35년간 다 적었어요. 완벽하네요. 둘째, 회사 행사나 모임 참석 기록. 사진이나 초대장 같은 거요. 앨범에 다 있어요. 셋째, 시부모님 간병 기록이 있다면 더 좋고요. 시어머니 치매로 7년간 집에서 모셨어요. 병원 기록 다 있어요. 변호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넷째, 최근 건강검진 결과. 스트레스나 우울증 소견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3개월 전 검진에서 만성피로, 우울증 의심 나왔어요.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변호사는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조금 웃을 수 있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착수금 1천만 원, 성공 보수는 받으신 금액의 10%입니다. 부담되시면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1천만 원. 큰 돈이었지만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입금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혼 의사를 남편 측에 전달하시고 증거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저녁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란이었어요. 어떻게 됐어? 변호사님이 승산 있대. 그럼 됐다. 은희야, 잘했어. 전화를 끊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35년간 모든 기록이 남아있다. 가계부, 사진, 시어머니, 간병 일지까지. 이제 그것들이 내 무기가 될 차례다. 두려웠습니다. 태준에게 이혼을 말하는 순간이 무서웠어요. 자식들의 반응도 무서웠고 앞으로 펼쳐질 싸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변해야 한다는 것. 62세는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저택의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태준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칼을 들고
채소를 썰고 냄비를 올리면서도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죠. 이제 시작이다. 그 생각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식사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상을 차렸어요. 태준이 좋아하는 갈비찜, 민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수아가 좋아하는 나물들. 마지막 만찬 같았습니다. 오후 6시 민재와 수아가 도착했어요. 태준도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저는 자리에 앉기 전에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젓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평소처럼 가벼운 대화도 없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는 포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봤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고 민재는 포크를 떨어뜨렸으며 수아는 눈을 크게 떴어요. 5초, 1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웃듯 웃으며 말했어요. 뭐, 이혼? 네, 이혼하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35년을 참았어요. 하지만 설명할 필요는 없었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태준이 포크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나가면 뭐라고 살 건데? 돈은? 집은? 재산 분할 받을 겁니다. 재산 분할? 태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내 돈을 네가 왜 가져가? 회장님 돈이 아니라 우리 돈입니다. 35년간 제가 기여한 몫이 있어요. 회장님, 그 호칭을 쓰는 순간 태준의 표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죠.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집안 망신이십니다. 재벌가 이혼 뉴스 나면 주가 떨어져요.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고요. 그건 회사 문제지 내 인생하고는 상관없어. 상관없다니요. 어머니도 주주시잖아요. 그 주식도 재산 분할에 포함될 거야.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본색이 드러났어요. 수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재산 때문이죠? 뭐, 결국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거잖아요. 엄마도 결국 돈이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맞아, 돈도 받을 거야. 35년간 내가 기여한 만큼. 수아가 코웃음 쳤습니다. 기여요? 집에서 밥만 하고 청소하신 게 기여예요? 수아야, 사실이잖아요. 아버지가 돈 벌어오신 거고 엄마는 그냥 쓰기만 하신 거고.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지는 거였어요.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둘 낳아서 키웠어. 할머니 치매 걸렸을 때 7년간 집에서 모셨고 회사 행사 200번 넘게 참석했지. 그게 다 공짜였을까? 민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아내의 당연한 역할 아닙니까? 그래, 당연한 역할이었어. 35년 동안. 이제 그 역할의 대가를 받으려는 거야. 태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릇들이 덜컹거렸어요. 한 푼도 못 가져가. 그건 법이 정할 일입니다. 법? 감히 나한테 법으로 맞서겠다고? 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나도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35년 동안 뭘 했는데? 35년 동안 물건으로 살았어요. 회장님 소유물로요. 뭐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 화난 표정, 당황한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일 법원에 소송 제기할 겁니다. 변호사는 이미 선임했어요. 당장 나가.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나갈 겁니다. 법적 절차 끝나면요.
다이닝룸을 나와 침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서 잤습니다. 저도 침실에서 혼자 잤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밤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혜란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혜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은희야. 고마워, 혜란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박지원이 이미 와 있었어요. 서류를 정리하며 저를 맞았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혼 사유, 재산 분할 요구, 혼인 기간, 기여도. 한 장 한 장 읽고 서명했어요. 마지막 장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이제 상대 측에 소장이 전달될 겁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대 측도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죠.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상대 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2월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혜란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은희야. 이제 시작이야. 응, 이제 시작이야.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고 이번엔 수아였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 안 받아도 돼? 혜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할 말 없어. 저희는 긴장을 풀기 위해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혜란과 마주 앉았어요. 힘들지? 힘들어. 근데 후회는 안 돼. 그럼 된 거야.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강은희 씨 맞으시죠? 저는 법률사무소 정앤파트너스 변호사 최인호입니다. 태준 측 변호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장 받았습니다. 저희도 곧 답변서 제출할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재산 분할? 한 푸도 못 가져가십니다. 냉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법원이 정할 일입니다. 회장님이 벌어들인 재산인데 왜 나눠줘야 합니까? 35년간 제가 기여한 몫이 있으니까요. 기여요? 집에서 놀면서 돈 쓴 게 기여입니까?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변호사님,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뭐래? 한 푼도 못 가져간대. 걱정 마. 너네 변호사가 더 잘해. 그럴까? 당연하지. 박지원 변호사 이혼 전문이야. 승소율 90% 넘어.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길고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주는 없었어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저를 피하는 건지도 몰라요.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앨범들을 꺼냈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회사 행사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분류했습니다. 안방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어요. 35년간 빠짐없이 적은 기록들. 식비,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시어머니 병원비.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일지도 찾았어요. 7년간 매일 적은 기록. 약 먹인 시간, 식사 도운 시간, 병원 다녀온 날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도 모았어요. 3개월 전 검진 결과. 만성피로, 우울증 의심, 불면증. 의사소견란에 심한 스트레스 상태, 정신과 상담 권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해서 박스에 담았습니다.
35년의 무게였어요. 종이로 남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돌아왔어요. 거실을 지나 서재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 그리고 정적. 저는 박스를 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박스를 바라봤어요. 이제 이것들이 내 무기다. 그 생각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류를 주고받고 협상을 하고 논쟁을 벌였어요. 태준 측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법정 심리 날이었어요. 아침 8시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62세 여자.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라 이혼 소송 중인 여자.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혜란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어요. 혜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될 거야. 너가 이기는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진실은 내 편이야.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님, 긴장하지 마세요. 믿어요.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판사석, 원고석, 피고석. 방청석에는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원고석에 앉았어요. 박 변호사가 옆에 앉고 혜라는 뒤쪽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반대편 피고석을 봤습니다. 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최인호 변호사가 있었고 그 뒤에 민재와 수아가 보였습니다. 태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사건. 원고 강은희, 피고 정태준. 맞습니까? 네. 네. 양쪽에서 대답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원고 측 변호인, 주장 요지를 말씀하세요. 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재판장님, 원고 강은희는 35년간 피고 정태준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기여도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판사에게 제출하며 설명했어요. 첫 번째, 이것은 원고가 35년간 작성한 가계부입니다. 가계부가 판사 앞에 놓였습니다. 35건의 노트였어요. 판사가 한 권을 펼쳐봤습니다. 매일매일 식단, 집안 관리, 자녀, 교육비 지출 내역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생활비 관리 금액은 35년간 약 15억 원에 달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두 번째, 이것은 회사 행사 참석 기록입니다. 사진첩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회장 부인 자격으로 참석한 모든 행사 사진들이었어요. 200회가 넘는 행사에 참석하며 대회 이미지 관리를 도왔습니다. 신년 할애식, 주주총회, 자선 행사, 협력사 만찬까지 모든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판사가 사진들을 넘겨봤습니다. 제 모습이 한 장 한 장에 담겨 있었어요. 웃고 있는 모습, 인사하는 모습,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 박 변호사가 세 번째 서류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시부모 간병 기록입니다. 간병 일지가 제출됐어요. 7년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을 때 원고는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직접 돌봤습니다. 7년간 매일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도왔으며 병원에 모셨습니다. 여기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판사가 일지를 펼쳐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어요. 제 글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최근 3개월간의 건강검진 기록입니다.
의료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만성 피로, 우울증 소견이 보입니다. 의사 소견란에는 심한 스트레스 상태, 정신과 상담 권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이상입니다. 원고 강은희는 35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헌신적으로 돌봤고 이는 피고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기여입니다. 재산 분할 30%를 요청합니다. 박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상대 차례였습니다. 최인호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냉소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원고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기록한 것에 불과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연한 역할이라고요? 가계부를 작성하고 집안을 관리하고 시부모를 모시는 건 아내의 기본 의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특별한 기여가 될 수 있습니까? 최 변호사가 판사를 보며 말했어요. 게다가 원고는 35년간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가 벌어들인 재산은 전적으로 피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박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원고 측 변호인 반박하세요.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상대 측 주장은 전업주부의 노동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계속하세요. 35년간 원고가 가정을 관리하고 자녀를 양육한 덕분에 피고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여도입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만약 원고가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가정부를 고용해야 했을 겁니다. 간병인도 고용해야 했고요. 회사 행사마다 동반자를 구해야 했을 겁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35년간 원고가 수행한 역할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면 최소 20억 원 이상입니다. 재산 분할 30%는 오히려 보수적인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35년간 그 당연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하려 했지만 입만 벙긋거렸어요. 판사가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증거자료 검토 결과 원고의 가정 내 기여도가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의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시부모 봉양, 그리고 피고의 사회활동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기여도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원고 강은희와 피고 정태준의 이혼을 허가한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둘째, 피고 명의의 재산 중 30%를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지급할 것을 명한다. 이겼습니다. 정말 이긴 겁니다. 셋째, 재산 분할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할 것.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탁! 그 소리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지만 박 변호사가 부축했어요. 이겼어요, 강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습니다. 35년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혜란이 울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태준을 봤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떨구고 수아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혜란이 저를 꼭 안았어요. 해냈어, 은희야. 정말 해냈어. 응, 해냈어. 박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승리였어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강 여사님이 35년간 준비한 증거 덕분이에요.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2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파란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이 옆에서 웃었어요. 이제 뭐 할 거야? 모르겠어. 근데 괜찮아. 천천히 찾아볼 거야. 같이 찾자.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혜란아.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정태준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회장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강은이었습니다. 62세 여자 강은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판결 확정 2주 후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30억.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어요. 핸드폰 뱅킹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사라질까봐 두려웠죠. 혜란에게 전화했습니다. 들어왔어. 정말 들어왔어. 축하해, 은희야. 이제 뭐 할 거야? 카페 하고 싶어. 너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좋아. 당장 부동산 보러 가자. 다음 날 아침 혜란과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강남, 홍대, 이태원. 여러 곳을 봤지만 임대료가 너무 비쌌어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혜란이 사는 동네 근처였습니다. 여기 어때? 조용하고 주택가라서 단골 생기기 좋아. 작은 상가 1층이었어요. 20평 정도 되는 공간. 큰 창문이 있고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하자.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 손이 떨렸지만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제 이름으로요. 강은희. 축하드려요, 사장님. 부동산 중개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 호칭이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주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혜란이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줬어요. 벽지를 고르고 바닥재를 정하고 조명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지만 재미있었어요. 테이블은 몇 개 놓을까? 6개 정도? 너무 많으면 좁아 보여. 의자는 이 디자인 어때? 좋다. 따뜻한 느낌이야. 매일 카페에 나가 공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벽이 세워지고 페인트가 칠해지고 조명이 달렸어요. 빈 공간이 조금씩 카페로 변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테리어가 완성됐어요. 크림색 벽, 따뜻한 조명,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 창가에는 화분을 놓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예뻤어요. 이제 커피 배워야지. 혜란이 저를 커피 학원에 데려갔습니다. 한 달 과정이었어요. 에스프레소 추출, 우유 스티밍, 라테 아트.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은희야, 각도가 너무 높아. 좀 더 낮춰봐. 이렇게? 그래, 잘하고 있어.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어요. 커피를 태우고 우유를 흘리고 라테 아트는 영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연습했습니다. 한 달 후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기본은 익혔어요. 혜란도 함께 과정을 들었습니다. 우리 진짜 카페 사장님 됐네. 아직 멀었어. 손님들이 마실 만한 커피를 만들 수 있을까? 당연하지. 연습하면 돼. 케이크 만들기도 배웠습니다. 베이킹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쿠키, 파운드 케이크, 치즈 케이크. 오븐에서 막 구운 케이크 냄새가 좋았습니다. 은희 씨, 재능 있으시네요. 강사가 제 케이크를 보며 웃었어요.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62년을 살았지만 제 재능을 칭찬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저녁마다 집에 돌아가 연습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구웠어요. 혼자 사는 작은 원룸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케이크를 굽다가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카페 운영이 쉬운 일이 아닌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븐에서 케이크를 꺼내다가 화상을 입을 뻔했어요.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란이었어요. 은희야, 뭐해? 케이크 굽고 있어. 걱정되지? 응, 많이. 당연해.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있잖아. 응? 35년간 재벌가 관리한 사람이 카페 하나 못 꾸려? 넌 할 수 있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혜란아. 걱정 말고 자. 내일 또 봐. 전화를 끊고 케이크를 봤습니다. 갈색으로 예쁘게 구워져 있었어요. 한 조각 잘라 먹어봤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개업 날이었어요. 간판이 달렸습니다. 카페 봄날. 제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62세에 시작하는 봄날이라는 의미였죠. 아침 9시 문을 열었습니다. 혜란이 옆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됐어? 준비됐어. 첫 손님은 옆 건물 아주머니였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새로 생긴 카페네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컵을 건넬 때 손님이 웃었습니다. 사장님, 긴장하셨나 봐요? 네, 오늘 개업이라서요. 축하드려요. 잘 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손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첫 칭찬이었어요. 오전에 손님이 대여섯 명 왔습니다. 오후엔 조금 더 늘었어요. 10명쯤 됐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첫날 치고는 괜찮았어요. 저녁 6시 문을 닫았습니다. 혜란과 함께 매출을 정산했어요. 20만 원. 첫날 치고 좋은데? 정말? 당연하지. 개업 첫날 손님 없는 카페도 많아. 청소를 하고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혜란이 먼저 퇴근하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모든 걸 마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카페를 둘러봤어요. 제가 꾸민 공간, 제가 만든 일터, 제 사업장,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구나.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35년간 남의 집에서 살았어요. 남편의 집, 시부모의 집, 자식들의 집. 한 번도 제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어요. 이곳은 제 공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카페 간판, 첫 손님 만든 커피들.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갤러리를 넘기다가 사업자 등록증 사진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 세무서에서 받은 것이었어요. 상호 카페 봄날, 대표자 강은희. 제 이름으로 된 첫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업자였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가 고른 집이었어요. 제 돈으로 계약한 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35년간 잊고 살았던 감정. 문득 생각했습니다. 태주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민재와 수아는 어떻게 지낼까? 궁금하지만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잠.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가야 했어요. 씻고 옷을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거울을 보니 웃고 있었습니다. 62세 여자. 카페 사장. 강은희. 카페에 도착해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햇빛이 꽃잎을 비췄어요. 예뻤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왔던 아주머니가 또 오셨어요. 사장님, 어제 커피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주세요. 감사합니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사장님, 그 호칭이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회장 부인이 아니라 카페 사장 강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출은 조금씩 늘었고 단골도 생겼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저녁마다 해랑과 함께 정산을 하고 내일 준비를 했어요. 케이크를 굽고 커피 원두를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은희야, 너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후회 안 해? 전혀. 이게 진짜 내 인생인 것 같아. 혜란이 웃었습니다. 잘했어, 은희야. 정말 잘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리뷰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친절하시고 커피 맛있어요. 분위기 좋은 동네 카페. 케이크도 직접 만드신대요. 조용하고 편안해서 자주 갈 것 같아요. 리뷰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제가 만든 행복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3월이었습니다. 정말 봄이 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개업 3개월이 지났습니다. 5월이었어요.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들르는 직장인, 오후에 책을 읽으러 오는 학생들, 저녁에 차 한잔 하러 오는 동네 주민들, 모두 제게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루 매출은 평균 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번 돈이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손으로 만든 수익이었습니다. 요즘 제 일상은 평화로웠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카페로 출근하고 저녁 7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고 와인 한 잔 마시며 책을 읽었어요. 주말에는 해랑과 영화를 보러 가거나 전시회를 다녔습니다. 혼자 사는 일이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어요. 제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헤라는 재료 주문하러 나갔고 저는 혼자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수아였습니다. 3개월 만이었어요. 수아는 조금 수척해 보였습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화장도 연하게 했어요. 어서 오세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수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알겠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물을 부었습니다. 컵을 들고 테이블로 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수아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멈춰 섰습니다. 수아를 봤어요. 딸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앉아주실래요? 망설이다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맛있네요. 고마워.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예상 못한 말이었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수아야. 아니, 들어주세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수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냥 돈 때문에 이혼한다고 생각했어요. 재산 분할 받으려고. 근데 아니었어요. 그럼 엄마는 살려고 그랬던 거죠. 살기 위해 떠난 거였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아가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어떠신데? 오른쪽이 마비되셔서 휠체어 타세요. 말씀도 어눌하시고.
간병인 모셨는데 혼자 계시는 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랬구나.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약 계속 드시다가 그렇게 되신 거래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수아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늦었지만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아줘서 다행이야. 수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카페 정말 예뻐요. 엄마가 일하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딱 어울려요. 그래, 고마워. 손님들도 많고 잘 되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응, 잘 돼. 행복해. 보면 알아요. 엄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수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가끔 들러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수아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얼마예요? 됐어. 오늘은 서비스야. 고마워요, 엄마. 수아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용서를 바랐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해받는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창가 자리로 갔습니다.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62세에 시작한 내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다. 그 생각이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딱 맞는 시기였어요. 35년을 살아봤기에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자유였고 존중이었으며 선택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란이었어요. 은희야, 재료 다 주문했어. 근데 있잖아. 응?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건데 올래? 파티? 응. 새로 이사 온 옆집 언니도 이혼했대. 우리랑 비슷한 나이야. 완전 잘 맞을 것 같아. 웃음이 났습니다. 혜라는 늘 이랬어요. 사람들을 연결하고 모임을 만들고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줬습니다. 갈게. 뭐 가져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그냥 와. 케이크 구워갈게. 오늘 새 레시피 시도해봤거든. 좋아. 그럼 7시 반쯤에 와.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려 공중에서 춤을 췄어요. 예뻤습니다. 저녁 7시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를 하고 오늘 구운 케이크를 상자에 담았어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62세 여자, 카페 사장, 강은희. 거울 속 제가 웃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카페 봄날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제가 만든 공간, 제가 선택한 일, 바라보면 웃음이 나왔습니다. 혜란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5분 거리였어요. 초인종을 눌렀고 혜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케이크 진짜 가져왔네. 당연하지. 새 레시피라고 했잖아. 거실에는 3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혜란이 소개했어요. 여기 은희야. 내 제일 친한 친구. 카페 사장님이야. 안녕하세요. 강은희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김민정이에요. 옆집에 이사 왔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여자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혼 이야기, 새로운 시작 이야기, 꿈과 계획 이야기. 모두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카페 하시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제가 선택한다는 거요. 메뉴도, 인테리어도, 영업시간도 다 제가 정해요. 35년 만에 처음이에요. 와, 멋지다. 저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밤 10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을 봤어요. 카페 창가에서 찍은 벚꽃, 손님들이 마시는 커피, 해랑과 함께 찍은 셀카.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1년 전 제 모습을, 재벌가 저택에서 태준의 명령을 기다리던 저,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던 저, 존재감 없이 살던 저, 그 사람과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제가 이제야 나타난 건지도 모르겠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5월 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카페가 잘 될지, 새로운 어려움이 올지, 누군가를 또 만날지.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불확실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왔어요. 다음 날 아침, 토요일이었어요. 카페는 주말이 더 바빴습니다. 5월의 아침, 카페에 도착해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창가의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에이프런을 두르고 커피 머신을 켰어요. 케이크 반죽을 준비하고 오븐을 예열했습니다. 오픈 사인을 걸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무도 없는 카페에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곧 손님들이 올 거예요. 커피를 마시러, 케이크를 먹으러, 제 이야기를 들으러. 창가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거리를 보니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노부부가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62세에 시작한 제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